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좋은 일로 관심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한국 큰일 났다고 난리예요. 네. 심지어 미국에 100만 구독자가 넘는 유튜버이자 경제학자 패트릭 보일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완벽한 예측을 하고도 모든 것을 잃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3일인가 됐는데 500K 조회수가 넘었어요. 그거는 진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패트릭 보일 이 양반은 영국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석사과정 학생들한테 파생상품, derivatives, 그죠? 파생상품이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맥락이 있는 양반이에요. 예. 그리고 이 양반뿐만 아니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수의 미국 경제 투자 유튜버들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 대폭락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보일이라는 양반이 이 영상에서 한국 코스피가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 진짜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찍으면서 완전히 깜짝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남들 뭐 10% 20% 오를 때 한국 시장 혼자 100% 넘게 수직 상승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그게 사실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렇대요. 그렇지만 이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고점 대비 27%나 폭락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오른 한국 시장이 잔인하게 꼬라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했다가 한 방에 꼬라박는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진짜 피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를 오늘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밖에서는 한국 시장을,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맞는지 공감하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의견이 있으셔도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서로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뭐냐면은 한국 시장 전체가 뭉태기로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딱 이 두 거대 기업에 완전히 몰빵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든 비슷한 고민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S&P 지수도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데 너무 쏠려 있는 게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긴 하는데, 사실 미국은 엔비디아가 비중이 제일 빵빵할 때도 전체 지수 7% 깔짝입니다. 파이가 요래 있는데 한 회사 거를 너무 몰빵을 하면은 한 회사 게 지금 실적이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다 줄줄이 돈을 많이 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이를 갖다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빵빵한 회사들도 조금만 깔짝 넣는 게 대부분인데, 한국은 지난 6월 고점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딱 두 회사 피지컬이 코스피 전체 6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불과 1년 반 전에는 40%였는데,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게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외국계 거대 펀드들은요, 일단 법적으로 한두 종목에 돈을 몰빵을 못하게 분산 투자 규칙이라는 걸 걸어놨어요. 뭔 말이냐면은 외국계 거대 펀드 회사들도, 그러니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재미를 좀 보려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대량으로 사고 싶어도 이미 이 회사 시가총액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파이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더 사고 싶어도 내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제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만 목숨을 거는 기형적인 구조 위에 한국 금융사들이 개인 투자자들 꼬드기려고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초고위험 상품들을 막 찍어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가 뭐냐면은 이온음료 이름이 아니에요. 레버리지. 말 그대로 이거 영어로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 뻥튀기 해주는 더블 찬스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상품 운용 회사가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잖아요. 어디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반들이 내 돈에 그 양반들 빚을 얹어가지고 덩치를 키워가지고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더블 찬스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돈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오르락 하고 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돈을 한 방에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대부분 이런 위험한 레버리지 상품은요, 돈을 꼽아놓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단타로 깔짝깔짝거리면서 주가가 오를 때 돈을 따먹는 걸로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국 금융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만들면요,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단타로 깔짝거리는 거 알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단타로 깔짝깔짝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뗍니다. 그런 식으로 매번 거래 수수료를 떼먹으면은 금융사들은 그야말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한국 금융사들이 전 세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안 그래도 반도체 주식은요, 여러분들 가만히 놔둬도 하루에 8% 막 10%씩 오르락 내리락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주식이에요. 근데 이런 반도체 주식에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어서 2배짜리 더블 찬스 투기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투기 상품. 이게 투자가 아니고 완전 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 상품 구조에서 가장 피를 보는 집단이 있어요. 가장 피를 보는 집단. 바로 한국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에요. 개미 투자자들. 자, 원래 일반 주식들은요, 여러분들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면은 이마저도 지나간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만약에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청문회 나오고 막 털렸다, 그러면은 주가가 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페이스북 그런 거는 어쨌든 주가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또 원래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마저도 지나간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버티는 게 가능해요. 근데 레버리지 ETF는요, ETF는 그 여러 가지 주식을 갖다가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모음집, 주식 모음집. 다시 레버리지 ETF는요, 더블 찬스 ETF, 그거는 하루 수익률을 정확히 2배를 맞춰야 한다는 기계적인 프로그래밍을 꼽아놓은 상품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 주가가 오를 때는요, 내일도 2배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미 비싸진 주식을 갖다가 추가로 더 삽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이 닫히기 바로 직전에 주식을 헐값에 냈다 시장에 던져버려요. 조금 어렵죠? 잠시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계적으로 요 ETF는요,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최악의 매매 습관을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이 내려가는 추세에 기계적으로 물량을 사고 파는 레버리지 시스템이 시장 문 닫기 바로 직전에 억지로 물량을 탁 던져버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파니까 팍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패턴을 갖다가 외국 전문 투자자들, 헤지 펀드들이 판을 완전히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타짜들이. 그래서 외국 헤지 펀드가 시장 마감 30분 전에 무조건 주식 패대기 치겠구나 하면서 타이밍을 딱 잰 다음에 한국 주식 시장 닫기 직전에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베팅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기계적으로 레버리지 시스템이 물량을 던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외국 헤지펀드 타짜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거에 베팅을 했으니까 그냥 돈만 챙기고 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기를 쓰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은 보험을 드는 거지. 나는 한국 주식이 개판 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한국 주식이 꼬라박았어요. 그러면 얘들이 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허점에서 가장 피를 보는 게 누구다? 바로 한국 개미 투자자들이에요. 한국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들처럼 이렇게 덩치가 큰 투자자들은요, 일단 정보력이나 수가 틀렸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개미 투자자들은요, 그냥 장 마감 30분 전에 아무 이유도 모르고 주가가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 겁먹고 그냥 똥값일 때 덩달아 파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래 팔자. 이미 떨어졌을 때 겁먹고 그냥 똥값일 때 파는 거예요. 그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노리고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거대 투자자들이나 금융당국 장난질에 그냥 강냉이 털리듯이 우수수 탈탈탈탈 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한국 금융당국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앞으로는 교육과정 이수하고 3천만 원 있어야 투자하게 허락한다면서 그렇게 뒷북을 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카지노 건물 이쁘게 지어놓고 휘황찬란하게 지어놓고 사람들 막 받아요. 막 받아가지고 도박 시원하게 시켜요. 근데 사람들이 돈 다 털리고 빈털털이 개털이 되니까 그제서야 입장료를 받겠다는 식이라면서 지금 미국 금융권에서
굉장히 비웃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패트릭 보일이라는 유튜버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대의 피해자 개미 투자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굉장히 자세한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 있으니까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을 점잖하게 좀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한국은 5천만 인구 중에 30%가 주식판에 뛰어든다. 전 국민 30%가 주식판에 뛰어든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유례가 없어요. 엄청난 수예요. 전 국민의 30%면.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여러분들 뭐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야말로 전 국민 30%가 주식판에 뛰어든다. 그리고 시장 거래량 절반이 개인 투자자다.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더 엽기적인 현실이, 한국 청년들은 빚을 내서라도 돈을 들고 와서 고위험 상품에 몰빵을 한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한국 청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무모한 베팅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이고 정형적인 인생 루트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진학하고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꼬박꼬박 고연봉 받고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 사고 결혼도 하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지금 30대 남성 평균 결혼 나이가 34을 넘어가고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진 30대는 사실상 4분의 1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범하게 월급 10%씩 꼬박꼬박 뭐 적금 찔러가지고 내 집을 산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고만고만하게 살다가는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금융 허무주의, 그러니까 얌전하게 시스템에 맞게 뭐 저축을 해봐야 평생 거지로 살게 확실하면은 차라리 빚을 왕창 내가지고 주식판에 목숨이라도 걸어보는 게 유일한 생존 전략 아니냐라는, 그야말로 서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오징어 게임처럼 목숨을 걸고 벼락부자를 노리는 현실판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국가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여기저기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대박친 사람들 사례를 보고, 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영웅담을 듣다 보니까, 아까 12억 버신 분, 그죠? 12억 버신 분, 그죠?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 투자자들이 어디 무슨 뭐 잔챙이 주식에 돈을 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기둥 축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레버리지를 걸고 몰빵을 한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다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기둥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레버리지를 걸고 투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9% 폭락할 때 대한민국 경제 인구 30명 중에 한 명이 단 며칠 만에 파산 위기에 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수십만 명이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 문 닫을 때, 시스템이 강제로 주식을 던질 때 손절할 틈도 없이 한 방에 수천만 원 빚쟁이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증권 계좌에서 증발한 예탁금만 무려 3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30조. 이런 식으로 가장 팔팔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경제 인구, 20대 30대 경제 인구가 파산당하고 완전히 재정적으로 털리니까 이게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식적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 반도체 팔아가지고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해외에. 그러면은 반도체 거래를 달러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으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원화 가치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어떻습니까? 1550원 뚫고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추락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원화 값이 똥값이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배운 양반들이 디램 달러라고 부릅니다. 디램 달러.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페트로 달러가 뭔지 설명드렸죠. 왜 미국이 중동 전쟁을 못 끊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페트로 달러가 뭔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때 옛날에 70년대에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팔고 받은 달러를 갖다가
중동 금고에 모셔두는 게 아니고 미국 자산에 재투자하거나 미국 자산에 묻혀두는 것처럼, 묻어두는 것처럼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 빅테크한테 반도체를 팔고 그 번 달러를, 그 천문학적인 달러를 갖다가 한국으로 다시 안 가져오고 미국이나 해외에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해외 투자를 하니까 해외에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묵혀두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정작 한국 땅에서는 달러가 안 들어오는, 말 그대로 공갈 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한국 개미들 중에서 그래도 승리자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승리자냐? 한국 주식시장에 정이 떨어져가지고,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원화를 팔고 그 돈으로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의 엔비디아나 테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던 그런 양반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밑돌쇠한테 용돈을 좀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좀 도와주세요. 그죠? 진심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국 원화를 팔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 이런 투자자들은요, 한국에 꼽혀있던 소중한 저축들, 이거를 미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한국의 환율이 폭락되는 그런 불편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사람들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 내랑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입해오는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수입 물가가. 그러면은 서민들 주머니에 엄청난 압박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한국 전부 다 수입해오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주식시장이 지금 피를 토하면서 폭락을 하는데 물가 잡으려고 눈물의 똥꼬쇼로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최소 동결을 시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양 전문가들은 이런 자문을 내요. 한국에 지금 그냥 외환시장 24시간 열어놓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게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사장님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솔루션을 주고 있어요. 그냥 외환시장 24시간 열어놓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게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IMF 때 환율 반토막 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쉽게 들을 리가 없다고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빡세니까 아직도 고도로 발달한 한국 같은 나라가 아직도 주식시장만큼은 개도국 취급을 받는다고 아쉬움을 표했어요. 이 유튜버가. 그리고 이런 한국 사례가 사실은 AI 버블이 터지면 벌어지는 예비 시뮬레이션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죠? 자, 참고로 그 패트릭 보일 이 양반은 AI 비관론자입니다. 오케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AI가 인류의 미래니까 빅테크들이 AI 발전에 필요한 요 핵심 재료 반도체 요거를 갖다가 영원히 사줄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엄청난 투자금을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대만 TSMC가 분기이익이 지금 77% 급증했는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꼬라박았어요. 왜냐? TSMC가 어떻게 입을 털었냐면은 우리는 돈을 엄청 잘 버는데 이 선두 자리를 지키려면은 앞으로 투자할 돈이 엄청나다. 마진이 엄청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왜냐? 야, 너네 맨날 돈 시원하게 땡긴 다음에 주주들한테 순이익 배당금으로 안 뱉어주고 계속 번 돈 다시 투자한다고 입을 터냐? 야, 투자자들은 언제 재미를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뿔이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지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던지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AI를 사용하는 그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맨날 AI 하는데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가시적인 이로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AI 회사들한테 가지는 그런 반감도 늘어나고 있고, AI 회사들은 또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개발할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라는 말로 계속해서 투자나 관심을 붙잡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이 사람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처럼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이거 알고 보니까 전기랑 수도 같이 굉장히 흔한 공공재 원자재가 되면 어떠냐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전기 딱 이렇게 발명했을 때는 이거 아무나 못 쓰는 거였어요. 그죠?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완전히 공공재가 돼버렸잖아요. 아무나 다 쓰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값이 내려가겠죠. 그죠? 그 말은 기술적 가치는 엄청난데 AI가
정작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기업들은 이게 경쟁이 심해지니까 가격 경쟁하다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똥값이 돼가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높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가지고 우리가 배당금도 받아먹고 이익을 좀 받아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돈을 못 벌면은 이거 완전 낙동강 오리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빅테크들이 이런 비관적인 결말을 눈치를 챈 다음에 조용히 데이터 센터 투자를 미루면서 예산 깎아먹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반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이 AI 업체들이 이거 보니까 이거 조금 거품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내가 봤을 때 이 돈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이거 총력전을 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 돈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막 데이터 센터 짓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하면서 조용히 데이터 센터를 덜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를 안 짓기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안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피해를 가장 직격탄으로 맞는 국가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왜냐?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에 몰빵을 해놓은 상태인데 더욱이 반도체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수요가 조금만 꺾여도 가격이 수직 낙하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그 엄청난 레버리지 시스템, 이게 이제는 상승하는 데 돈을 사람들이 베팅하는 게 아니고 하락하는 데 돈을 베팅하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폭파시킬 거라는 그런 이 유튜버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 유튜버 말고도 다수의 미국 경제 투자 유튜버들이 진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국 반도체 레버리지 몰빵 투자나 폭락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로 미국에 비하면은 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연쇄적으로 물 건너가지고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영상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미국 투자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의견이 너무 과장된 디스토피아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